사랑이라는 말은 얼마나 오래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5세기에 사랑이란 말이 이미 나타난 걸 보면 충분히 그 이전부터 사랑이란 말이 쓰여 왔을 테고, 또 우리 공자 시대에도 논어 같은 것이 읽혔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신라 때도 읽히고, 그때도 아마 어질다, 사랑 이런 말들은 이미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사랑에 대한 그 어원은 한자 사량에서 왔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저는 사르다에서 왔다고 보고, 그거야 그냥 다 추측입니다. 하지만 사량인 경우에는 량이 앙으로 바뀌는 경우가 없어서 음운 변화상으로 지지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반면 이제 사르다인 경우에 우리 아리랑 쓰리랑 아시죠? 아리랑 무슨 뜻일까요? 내용적으로는 좀 아픔, 이별에 관한 거죠. 그래서 아리다, 쓰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랑이라는 거, 앙이 붙은 거는 이제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아리다, 아프다 관련된 아픔을 사귀던 노래가 이제 아리랑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사라지는 거 또는 불타오르는 거, 사르다가 사라지는 것만 있지는 않고 불타오르다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운율을 맞추면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문학적으로 설명이 잘 되고 뜻도 잘 들어맞기 때문에 저는 그런 한자에서 왔다는 것을 버리고 사르다라는 우리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란 말은 15세기에는 사랑 애자로 주로 쓰이지 않고 생각 사자로 쓰였습니다. 재미있네요. 사랑하다라는 것은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주로 쓰였습니다. 그럼 생각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세요? 아무 생각이 없나요? 무슨 생각해요? 배고프다. 몸에서 보내온 신호를 해석하고 있는 거네요. 이게 뭘고, 그죠? 배고프다는 것이다. 근데 배고프다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본인이? 왜? 이 밥을 안 먹었으니까, 아침을 안 먹었으니까. 근데 아침을 다 먹고 배가 든든한데도 배고프다고 느끼면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내가 걸신이 들렸냐? 이렇게 뭔가 다른 종류의 원인을 찾게 됩니다. 생각한다는 건 이런 거네요. 하나의 현상을 만났을 때 이게 무엇인가? 왜 이렇게 일어났는가? 두 가지 크게 묻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그리고 왜 일어났는가? 이렇게 묻고 그 물음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스러운 또는 올바른 대답을 찾아 나가는 길, 이것이 바로 생각하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엄마가 지금 어디 편찮으신가?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해드려야 되지?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묻고 그 물음에 대해서 올바로 행동하려고 하는 이러한 전체가 생각이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과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사랑에는 아주 중요한 뜻 하나가 또 첨가가 됐는데 모라는 겁니다. 사모, 연모, 흠모 할 때 모자인데 모습을 그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애인이 생기면 자꾸 모습이 떠오르죠.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습니다. 아니 사진 이렇게 열어보면 되니까 떠올릴 일이 없어.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랑은 떠올리는 것이 아니고 바라보는 거 또는 찍어두는 거 또는 언제든 통화할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모습을 떠올린다는 의미의 그러한 사랑은 사실 거의 사라져 버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종류의 사랑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바라보기, 사진 찍기, 함께 뭐 디카 찍기 이런 것이 하나의 사랑의 형태로 바뀌어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하고 모가 있었고 우리가 잃어버린 두 낱말이 있습니다. 요건 여러분이 되살려 썼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닷이고 또 하나는 괴입니다. 말이 좀 괴상하네요. 닷다와 괴다. 괴다는 아직도 우리 쓰이고는 있는데 뜻이 제한적으로만 쓰입니다. 괴다라는 것은 고이다. 눈물이 고이다. 괴다죠. 저수지의 물이 고이다. 괴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곧게 한다는 뜻입니다. 바르게 해준다. 그러면 건물이 쓰러지고 있다. 턱이 이렇게 졸려가지고 옆으로 기울고 있다라면은 바로 세워놓게 하는 거, 이게 괴다야. 떠받쳐주는 거. 그러니까 바르게 있도록 도와주는 거, 떠받쳐주는 거, 이게 괴다입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도 하고, 빠져나가지 않게도 해야 되고, 넘어지지 않게 떠받쳐주기도 하고, 이게 전부 괴다이네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버이의 사랑이 그런 겁니다. 아들, 딸이 잘못되지 않도록, 뒤에서 떠받쳐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뭐 밀어주고, 힘주고, 이런 걸. 친구에 대해서도 괴다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우리가 좀, 현재는 거의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이죠. 닿다라는 말도 여러분이 잘 쓰시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됩니다. 닿다. 이게 시옷을 쓰고 있지만은 이 표기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손이 여기 닿다 그러면 히읗을 쓰잖아요. 그죠? 히읗. 근데 달리다 할 때는 닿다는 도움 닿기 할 때는 디귿을 쓰기도 하고요. 어딘가 다다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닿다라는 것은 어딘가 다다른다는 뜻인데 시옷을 쓰게 되는 경우는 대개 우리 집을 짓다 할 때는 이제 시옷을 쓰게 됩니다. 시옷 계열, 뭐 시옷, 지읒 계열을 쓰게 되고요. 요거는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 과정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이 끝나서 만들어진 결과물은 비읍으로 좀 나타나게 됩니다. 비읍. 그러면 집 같은 건 전부 비읍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이것이 어떤 유기적인, 어거니즘, 유기체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면 미음으로 주로 발음이 됩니다. 그 훈민정음 자체는 우리말 자체가 좀 음양 오형의 원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의문론적이거나 또는 형태론적인 것들도 뜻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기역, 니은, 디귿이 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뭐 한글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닿다나 시옷이나 디귿이나 히읗이나 의미상으로는 하나의 꾸러미를 이루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다는 거야. 그러면 닿다라는 것은 서로 떨어져 있던 것이 만난다, 하나가 된다, 서로 소통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닿다면은 이제 피부가 살갗이 닿는 거,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녀 간에 주로 사랑, 이런 것을 닿다와 관련해서 쓸 수 있겠네요.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뭐 올려놨으니까, 스노보드 올려놨으니까 쭉 보시고,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철학적인 통찰만 말씀을 드리고, 우리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닿다라는 말이 이게 동사이긴 한데 명사가 좀 안 됐어요. 그래서 닿다를 어떻게 명사화할 것인지를 고민하는데,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이제 다사, 이렇게 다사, 아를 붙여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좀 상승의 의미를 갖는, 뭐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상승의 의미를 갖는, 하늘을 뜻하는 의미로 오를 붙여서 다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기회가 되면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이 시간은 없어서. 그러니까 다솜이라는 말은, 촉각의 우리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이라는 것은, 지금 밖에서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강의에 열중하면 저 소리가 안 들리다가 갑자기 들리게 됩니다. 갑자기 깨닫게 되는 게 전부 각이에요. 그 전까지는 모르고 있다가 주변에 다 널려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각이죠.
촉이라는 건 이제 우리 접촉을 의미하는 건데요. 어떤 것과 만나서 대어가지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 이게 촉각이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말로는 다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솜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다다르고자 한다, 나아가고자 한다, 얻고자 한다, 라는 만나고자 하고 하나 되고자 하는 이런 열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에로스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이제 다솜을 이제 서양에서 말하는 에로스라는 종류의 사랑 또는 아모르라는 의미의 사랑을 대신하는 우리말 표현으로 볼 수 있겠다. 또 하나 이제 버타기라는 것인데요. 벗이라는 것은 뻗어나가다 이런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벗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모닥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닥불에 장작 개비들을 하나 둘씩 모아가지고 불을 피우면 불꽃이 솟아오르죠. 근데 이 장작 개비들 하나 둘씩 떼어내면은 불꽃이 사그러듭니다. 꺼지죠. 다시 모으면 또 피어올라요. 이렇게 피어오르는 불꽃을 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벗이라는 거는 서로 함께 타오르는 불꽃, 빛이자 볕, 열이기도 한 그런 불꽃이 바로 벗입니다. 그러면 이제 벗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훌륭한 사랑에 대한 우정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는 서로 간의 협력, 협업 이런 걸 나타낼 수도 있고, 마음을 함께 나누는 부부간에도 벗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친구 사이에서도 벗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처음 만난 사람끼리도 함께 타오를 수 있다면 벗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서양에서 이제 아가페, 신적인 사랑, 모든 것을 헌신적으로 베푸는 그런 사랑, 이것을 괴미라고 하는데, 아가페라고 하는데, 요거 우리말로는 이제 괴미라는 말로 옮겨 놓을 수가 있겠다. 고이게 해주는 거, 바로 서 있게 해주는 거, 이것이 괴미다. 네, 오늘은 다들 좀 졸린 듯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의를 이 정도로 접겠습니다. 네, 접고 논제는 간단한 걸 드리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논제이지만 사랑이 뭘까요? 사랑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토론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자, 잠 깨시고 이제 잠 깨시고 논제를 들으세요. 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의 본질을 여러분이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으니 정의 내리는 게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랑을 잘 정의하셔가지고 발표를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 지금 두 분은 아주 독특한 사랑 개념을 제시해 주셨네요. 헌신이라는 개념은 기독교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져주고 싶은 마음은 좀 독특하긴 한데, 저는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지고 싶은 마음 안 생기더라고요. 게임은 게임이고, 이제, 어쨌든, 본인만의 독특한 경험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과 감정을 상대를 위해서, 내가 아까운 시간인데 그것을 소비한다고 쓰신 거 보니까, 지금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너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런 종류의 시간을 쓸 수는 없는데, 너니까 그냥 써줄게. 뭔지 모르지만 약간은 시해라는 느낌도 좀 받았어요. 소비라는 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헌신적 호감 또는 공감이라는 말이 크게 와닿습니다. 그리고 그 소연 씨의 설명은 더 크게 공감이 됐는데, 또 까미의 그 이방인을 읽고 나서 들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철벽을 허문다. 철벽이니까 허물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이건 허물 수 없는 건데, 사랑이라는 것이 이 벽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얘기를 해준 거네요.
아주 훌륭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세 번째 분은 또 어떤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실지 자기소개 먼저 좀 해주시고. 네, 저는 작곡가 송민주입니다. 응? 작곡가 송민주. 네. 저는 사랑은 관심을 쏟고 배려하는 것, 그리고 나보다 그 사랑하는 그 상대를 더 생각하고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것, 시간을 주는 것,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어떤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잖아요. 그래서 그 살아가는 시간이 결국 생명이 되는 건데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도 사랑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약속을 잡았을 때 늦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늦는 상황에도 늦었다. 그 상대방이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미안하니까 얼른 가야지. 이런 것도 배려가 되고 그 사람 상대방을 사랑하니까 나올 수 있는 생각인데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걔는 좀 기다려도 돼. 괜찮아. 내가 늦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그 사람을 더 생각해서 얼른 준비하고 나가는 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철벽을 듣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소소한 것 같아. 사랑이 시시해. 물론 이제 그걸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좀 모든 걸 완전히 그냥 바치는 결단적 의미의 사랑에 비교해 보니까 일상적인 규모의 소소한 사랑을 잘 설명해 준 게 아닌가. 그래서 사랑이 이렇게 작동할 약속의 예를 통해 보니까 그냥 걔가 기다리면 되지 뭐 늦을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걔가 기다리면 안 되지 마음이 조마조마해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약속 시간에 맞춰 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다. 아무튼 일상의 그 소소한 사랑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 분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독특한 또 차원을 열어주셨는데요. 네, 네 번째 분은 또 무슨 얘기를 해주실까요? 저는 IT공학과 이경우이고요. 저는 이경우예요. 사람이 자신의 세계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삶에 애착이 있고 사랑 애자에 붙을 착자이잖아요. 사람한테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자기애가 있고 그게 이제 곧 자기 물건, 자기 부모님, 가족, 친구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결국은 자기 삶에도 애착을 갖게 해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이 그 사람이 자기 세계에서 살 수 있도록 끈끈하게 이어주는 무언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이제 사랑의 본질을 저는 이제 서로 살림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좀 그 존칭해서 부르실 때는 사이 박사님 하시면 좋아요. 교수님은 좋은 표현이 아니고요. 박사라는 표현은 아주 오래된 표현입니다. 백제 때부터 써왔고, 무당에도 박사가 있어요. 박수무당이 박사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심지어는 신의 뜻까지도 알 수 있는 사람이죠. 세상 만물에 대한 이치를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신적인 이런 예언의 능력까지도 갖고 있는 사람을 이제 박사라고 불렀고, 또 이제 기능적으로 뭔가 신무기,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이제 박사였는데 오늘날 이제 학위가 돼버리는 바람에 쪼그라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이 박사라고 스스로를 부르고 있는데, 제가 그 사이 박사로서 제시하는 사랑의 본질은 서로 살림입니다. 서로라는 제한이 분명히 붙어야 되는데, 경혜 씨는 그 서로라는 제한을 지금 안 붙였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한 수 떨어지는 주장을 하신 건데, 서로가 왜 필요하냐면은 나를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서로가 떨어도 됩니다.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뭐 내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 이럴 수 있는데, 철학자에게는 그런 건 허용이 안 되는 거죠. 서로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을 때 서로 사랑이 가능한 거고, 그때야만 삶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서로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두 사람이 상대의 세계를 존중하고 그로 하여금 자신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도와주고. 네. 아마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다 하실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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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켜야 되는데? 네. 저 이다빈이라고 하고요. 네. 네, 저는 과는 얘기해 줄 수 있죠, 과. 학점교류 학생. 그러니까 과. 철학과요. 철학과? 네. 아, 같은 과구나. 좋습니다. 네, 제 얘기는 좀 어렵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저는 사랑이 이시적으로 보면은 상대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철학자들이 저런 얘기를 해. 그 사랑,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과정인데, 이걸 자세히 말을 하면 사랑은 대상에 의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대상과 같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대의 아름다움을 발견한다는 건 그 상대를 일단 알아야겠죠? 알아야지 알아야지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줘야 하는 것이고,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고, 배려를 해야 하는 것이고, 관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은 관계에 대한 책임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시적으로 본다면 저는 사랑이 실존에 대한 해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개인화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타인과 이렇게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타인에 대해서 직접 알아가고 나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 사랑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을 하고 사랑을 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서 실존에 대한 해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철학 전공자들 얘기는 별로 들을 게 없는데요. 자기 삶에서 비롯되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너무 정의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껴서 이론적인, 추상적인 이런 답변을 먼저 한 뒤에 거기다 막 깨맞추려고 그래. 귀납적 방식이 좋은 겁니다. 자기 삶으로부터 통찰력을 갖고 이 통찰력에 맞는 이론을 한번 찾아보고, 없으면 자기가 구성하고. 근데 우리 다빈치의 이야기는 상당히 자기 체험으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철학을 해서 조금 말을 비비 꼬긴 했지만은 관계에 대한 책임이다라는 말은 이거는 삶에 대한 아주 진지한 성찰 없이는 나올 수 없는 말이죠. 어떤 관계를 말하는지는 여러분이 아셨을 텐데, 그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완성태로 얘기를 했어요. 관계에 대한 책임을 아름다움이란 말로 표현했어요. 여러분들은 뭐 헤겔이라든지 이런 고도의 위대한 철학자들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아름다움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 과정을 갖는 겁니다. 참여라고 표현한 거죠. 한 사람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또는 자기의 성숙의 과정을 거쳐서, 실존에 대한 해답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오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서로가 이제 합일될 수 있는, 서로가 하나로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으면서도 개성을 잃지 않는 단계로 나아갔을 때, 이때 바로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이제 창발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상당히 철학적인 표현이고요. 하지만 그 밑바탕에 관계에 대한 책임이란 말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말하려고 하는 진정한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관계에 대한 책임을 졌을 때 아름다운 사랑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저보다 좀 어렵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다음 가겠습니다. 네, 좋았고요. 저는 경제학부 이문빈입니다. 네, 저는 방금 말했던 분과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저는 사랑이 좀 더 본능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좀 더 육체적이고 본능적이게 일어나서 논리적으로는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조에서 분류는 사랑인가에 대해서 말을 했었는데 그분께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책임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누군가를 내 자신보다도 아끼는 그 마음인데 그걸로 인해서 사회적인 성향이 있는 종으로서의 생존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강한 규칙을 세우고 약간 사회적인 피해를 주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그런 본능보다 훨씬 온건한 생존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이런 사랑이라는 감정과 심리는 굉장히 원초적이어서 책임과 같은 사회적인 개념이랑 연결시키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이나 결혼 제도와 같은 그거는 인간이 만든 거고 사랑과 같은 건 약간 DNA에 저장되어 있는 우리의 본능과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는 듯한 반응을 보였어요. 이유는 사랑이야말로 한편에서는 사회적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짝짓기를 넘어서는, 짝짓기 본능을 넘어서는 거죠. 보통 생물 세계, 동물 세계의 짝짓기는 수컷이 짝짓기 한 다음에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물 세계를 떠난 사람 세계로 들어오면 짝짓기하고 도망가는 놈은 큰일이 나는 거예요. 무책임하다는 뜻이 아니고 사실은 남자들의 본능 가운데도 짝짓기를 끝내고 아이를 함께 기르고자 하는, 가족을 구성하고자 하는, 가장이 되고자 하는 이 사회적 본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사랑의 범주에 포함시킬지 아닐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지금 문빈 씨처럼 요거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고 사회화 과정, 도덕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틀렸다는 건 아닌데 아마 많은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이미 사랑에 대해서 강력한 책임을 지금 요구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벽을 허물고 나면 다시 싸울 수가 없잖아요. 다시 싸울 수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엄청난 책임감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상대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이런 책임에 대한 요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랑이 제대로 싹틀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나노물리학과 박혜리입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하신 분이랑 약간 이분 말고 저분이랑 의견이 비슷한데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것을 그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부여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름답다는 것은 어원을 찾아보면은 안다는 것과 내가 한 팔로 이렇게 두 팔로 잡을 수 있는 아름드리 한 나무 같이 내가 정의할 수 있는 그 범위 그리고 나답다는 이 세 가지의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찾았는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름다움인데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을 이해하고 싶고 그리고 그것을 나의 범주에 넣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람과 내가 동일시하고 싶은 내가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부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 모두를 아름다운 마음이고
그것이 곧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모든 분께 박수 한번 주시죠. 한번 더 있었나요? 6분이었던 것 같죠, 아까? 네, 됐습니다. 혹시 발표를 더 희망하시는 분 있으세요? 지금 나온 거하고 좀 다른 생각 뭐 있으신 분 있으세요? 네, 사랑, 야, 너희들은 아직 사랑을 좀 모르는 것 같다. 그 정도 사랑이야 뭐 평범한 거고, 뭐 새디스트도 있을 수 있고, 괴롭히는 게 사랑이지. 야, 쾌락을 주는 것이 사랑이지. 왜 쾌락을 얘기하지 않느냐? 그것도 중요한 거고요. 많은 종류의 그 사랑에 대한 정의 속에는 쾌락이 들어갑니다. 쾌감, 즐거움, 이런 거, 기쁨, 이런 게 안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은 뭔가 억눌린 사랑을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사랑이 안 나왔죠, 그죠? 환희에 차는 거, 또는 가볍게 이렇게 서로의 그 탐닉해 들어가는 사랑도 있을 수 있고요. 네, 혹시 뭐 자기만의 독특한 사랑 개념이 있으시면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한두 분 정도는 망설이시는 것 같은데 별로 얘기해주고 싶지 않으신가 보네. 없으신가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예, 정리가 잘 안 됐군요. 뭔가 아이디어, 영감은 떠올랐는데 말로 표현할 만큼이 된 것 같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는 이렇게 마치고 제가 이제 한두 가지만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